예, 뭐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그냥 사람도 없는데 기분 따라. 자, 지난주 우리 저주의 목에서 사치, 도박, 축제, 뭐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 에로티즘 같은 비생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주의 몫이라고 그렇게 바타일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런 비생산적 소비가 인류 문화를 이끌어온 그 주춧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타일입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는 거죠. 증여하는 거고, 포트레츠처럼 서로 주고, 앞으로 인류는 생산보다는 소비, 그리고 비생산적 소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도 소비를 하면서도 그것이 또 어떤 우리에게 재화와 이득을 가져다 줄지를 고민하는 그런 소비가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런 개념으로 그것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 바타일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지나치게 또 극단적으로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주는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오늘날의 전쟁은 뭐죠? 일단 자기들 걸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주는 행위였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것들을 전쟁에 다 쏟아부음으로써 재화의 균등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상대방을 제압함으로써 노예를 얻고, 거기 모든 것들을 약탈해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분명히 이득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제 1, 2차 대전 경험했던 바타일의 입장에서는 현대전쟁은 고대 사회 전쟁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 손실도 물론 있지만 그 손실을 통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거대한 국가가 되었듯이 큰 이제 그 재화를 축적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고대 전쟁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어쨌든 증여하고 비생산적 소비를 하는 것으로 인류가 돌아간다. 인류 문화가 돌아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은 바로 에로티즘과도 같다. 에로티즘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그 성적인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남녀가 이제 성적인 사랑을 할 때 그것은 서로 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행위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왔고 그래서 에로티즘이 결국은 에로티즘과 같은 것들이 저주의 목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에로티즘이라는 책도 쓰고요. 또 무슨 책을 썼냐면 또 에로스의 눈물이라고 해서 에로스의 눈물이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은 주로 이제 이런 그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이 바타일가 그림 연구를 많이 하면서 바로 모든 그림 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에로스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1940년대에 프랑스의 이제 어디죠? 갑자기 그 동굴 이름이 알타미라는 스페인이고 라스코 동굴을 이제 동네 애들이 발견을 했대요. 그거 참 재밌죠. 이 동굴은 다 애들이 왜 발견하죠? 놀러 갔다 발견하나? 어른들은 잘 안 들어가나? 무서워서. 스페인에 포르투갈인가요? 거기 가다 오죠. 가봐놓고 포르투갈이 스페인인지 헷갈리네. 그 성모 마리아가 이제 눈물 흘린 그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에. 파티마인가? 네. 그것도 동네 애들이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하는 쿰난 문서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쓰인, 아람어로 쓰인 고대의 그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이 됐죠. 쿰난 지역에서. 그것도 동네 애들이 발견했고. 애들이 다 그걸 발견한 것도 신기합니다. 어쨌든 라스코 벽화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모든 벽화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운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그것이 진짜로 운물이라고 거기 고대 문자로 써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후대 고고학자들이 이름 붙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운물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서 한 벽화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타이유가 고고학자는 아니니까 그때 발굴팀에 함께 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구경을 가서 그거를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류 문화의 시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그림을 발견한 게 바로 운물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 혹시 해설을 보고 오셨죠? 모범생이 또 예술하는 줄. 이 그림 한번 펴보세요. 이 그림. 그러니까 라스코의 그 운물 벽화라고 치시면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이 사냥을 하고 거대한 창을 던져서 들소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사냥꾼이. 근데 얼굴은 또 사람인데 새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그 남성 성기가 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이거? 하여튼 바다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 원래 죽을 때 이게 좀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던데. 그때 배철영 교수가 한번 이거 해설을 했어요. 한번. 바타유코 보고 있죠. 그 양반은 근데 정치만 새로운 천사라고 하는 폴 클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그 그림을 보고도 또 발터 베냐민이 완전히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극찬을 했던 것처럼 이 천재들은 별것도 아닌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해석학적으로 뭔가 발견해내는데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번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있어요. 또 우리 에로티즘이니까 오늘 완전 19금으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릴 때 보던 까지 고백하면 안 되는데 그런 청소년기 남학생들이 잘 보던 그런 책에 보면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여성 장교들이 유대인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하고 섹스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목을 조른다는 거죠. 원래 준비했던 어차피 죽일 거니까 가서 죽일 거니까 이제 극도로 그때 이제 팽창이 되고 극도의 이제 성적 만족감을 얻다 그런 책이 누가 읽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책이 진짜 있었네. 지금 말씀하신 책이. 아니 왜냐면 갑자기 아니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런 호기심이 많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이모가 제보다 10살 많으니까. 예. 얘가 집에 갔는데 그 내용을 읽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모가 20살 대학교. 근데 그게 또 예. 그 사람들이 보던 그런 만들어낸 책일 수도 있죠. 진짜 역사서는 아닐 수도 있죠. 역사가 사실의 일정은 아닐 수도 이게 있죠.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좀. 신기하다. 예. 그럼 비슷한 식. 그런데 아니, 본것 같아요. 집에서 이모가 뭐 일나 싶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락강하고 친구였다라고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공기장님이 그 말씀 설명하신 것처럼 락강의 아내와도 다시 결혼해서 살고 그랬던 것처럼 락강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락강 선대는 이제 프로이트죠. 프로이트가 모든 그 문화사적인 것에서 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타부와 성, 그 금기와 성, 그리고 인간들은 사랑 본능과 죽음 본능, 생에 대한 본능과 죽음 충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프로이트가 그의 정신 분석학을 풀어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바타이도 많은 것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하면 락강에게 영향을 줬다 그래야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여자분을 먼저 살았고, 네. 그다음에 연배도 몇 살 더 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락강의 부인이었던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바타이유가 락강보다 몇 살 더 위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환원론적 얘기인데 좀 이걸 보다 보니까 에러스노무라고 이제 한 이틀 공부하다 보니까 지나친 것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인들, 백인 문화에서는 이런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개방되고 여성의 표현도 자유롭고 한데 그걸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시아 여성들의 의미와 그들의 그 잠자리 풍습과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요즘은 또 다르겠죠. 요즘 젊은 여성들은 자기 표현에 자신이 있고 한데 그 당시 기준으로 프랑스 기준 여성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냥 모든 여성에 대해서 모든 여성의 오르가즘이나 이것들을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호색한 행동을 보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로 환원론이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불안하긴 하지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라스코 벽화를 통해서 에로티즘과 죽음과 문화의 발전 과정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동물 살해가 이제 굉장히 죄였다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큰 죄였다는 건데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사냥 기술이 떨어지었든지 아니면은 육식 문화가 발전을 하지 않았든지 모르겠는데 육식 문화가 육식 문화 정착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동물 살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물 살해,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고 고기를 먹겠죠. 부족원들이 모여 고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죄책감이 있다. 생명에 대한 경우에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만 해도 물론 이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 초기의 1세대 호모사피엔스 구석기 시대에 이제 이 벽화를 그렸다고 바타이오는 추정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구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모파베르라고 하는 제작하는 인간, 만드는 인간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네안데르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3만 년 전이라 그러죠. 3만 년 전. 3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이 봐도 우리가 이런 자료 사진이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유인원들과 잘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이들의 삶 자체가 그냥 동물과 자기들과의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돌도끼 혹은 주먹도끼의 개발을 한다는 거죠. 주먹도끼를 이제 이런 호모 파베르 네안데르탈보다 먼저인 우리 인류의 기원이 되는 그런 종들이 이제 돌도끼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호모사피엔스 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은 어떤 목적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처음으로 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이제 도끼랑 연장을 하면 나무가 잘 베이겠구나. 날카로운 것으로 나무를 대면 잘 베이겠고 그걸로 집을 질 수도 있고 땔감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추론을 한 최초의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헷갈립니다. 그게 호모파베르 같은데 저기 호모파베르입니다. 아시죠? 호모파베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추론을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생각하는 민족이라 해서 한다 그건 아니고 생각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때 에로티즘이 동물의 에로티즘과 인간의 에로티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의 그 전까지는 호모파베르 전까지는 이것이 그냥 본능에 의한 생각이 본능에 의한 성행위였다면 동물들은 본능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식에 의한 것이 없다라고 생식 우리가 하면서 이제 사자면 사자, 곰이면 곰 이런 것들을 생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종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호모파베르 이전에 우리 유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또 그 아프리카나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 중에는 최근까지도 그 성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겨난다는 걸 모르는 부족들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최근은 이제 바타이오 당시의 최근이겠죠. 1930년대, 1920년대 그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본능에 따라 성행위를 하고 섹스를 하고 그런 아이가 생기면 그건 이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호모파베르에 와서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그때마다 이제 후손까지 생각을 안 하고요. 종족 번식까지 생각을 안 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이제 그들이 추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추론을 하면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뭔가를 이 에로티즘을 그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와 대비가 되냐면 이제 끊임없이 노동과 대비가 됩니다. 노동과 뭔가를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둘은 그때부터 서로 상극이 되는 거죠. 노동은 뭔가를 생산하는 행위고
이 성행위는 뭔가를 주는 행위, 대비가 되고 이것은 항상 긍정의 측면이라면 이것은 숨기고 하는 부정의 측면이 되는 거예요. 숨기는 부정의 측면, 숨긴 부정의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늘 노동을 강조하면서 노동 중심의 사회가 됐고 심지어는 뭐 바타유가 활동하는 당시가 1940년대, 50년대니까 이제 뭐 소비에트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으니까 공산주의가 막 태동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북구 쪽,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그 북구 쪽이 사회복지가 발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가 뭐 모든 걸 다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더라고 하니까 그 체제의 우월성, 즉 공산주의 사회가 가진 체제의 우월성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움 때문에 사회복지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인류사의 불행이죠. 뭐 대처, 뭐 대비하고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반성해줄 만한 그 조건들이 없어졌잖아요. 사회주의가. 뭐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소련, 러시아고 중국이고 뭐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러면서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면 노동과 그 숨김이 이제 그 변증법적으로 대비해가면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되고요. 이때는 그러면 이제 뭐 이 네안데르탈 때는 무덤, 종교의 문화를 발견을 했고요. 이제 죽음. 근데 죽음에 대한 금기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금기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쾌락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쾌락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본능적으로 누가 뭐 보는 데서 하지 않고 뭐 숨어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쾌락이 하나의 또 금기의 영역으로 간다는 거죠. 이러면서 인류 역사에서 죽음과 에로티즘은 금기라는 차원에서 함께 발전이라고 그러나 함께 뭐 인식되는 금기라는 차원에서 함께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는 뭐 네안데르탈에는 무덤을 묻었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뭐 시체에 대해서 뭐 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시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생겼겠죠. 뭐 시체를 예전처럼 죽음과 삶의 문제를 극복 못하니까 뭐 죽은 뒤에도 시체를 옆에 두고 있다가 뭐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이제 네안데르탈인 때는 초기 네안데르탈인들은 발견했겠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격리를 시키고 이랬던 것이고 다시 이제 에로티즘의 세계에 와서는 호모 사피엔스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본능적으로 누가 뭐든 말든 뭐 이렇게 성행위를 하다가 숨어서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성행위에도 본능, 금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기가 한번 깨지면 더 강한 금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여러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더 이제 증벌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바타이유가 이제 당연히 이제 서양 문명의 중심 핵심이 되는 거는 성경이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금기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싶은 거야. 먹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에로티즘이 눈뜨게 되는 거지. 자기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래 에로티즘이 주였던 건지 아니면 그냥 성경을 해석하면서 에로티즘을 서양 문명의 어떤 핵심 단계에 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이 말은 했지만 또 하나 중시해야 될 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라하트 하에렙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성경으로 하면 불칼이라고 하죠. 불칼.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징벌로서 심판과 징벌로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밀턴 뭐 신라가 낙원을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그렇게 낙원으로 쫓아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너희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기는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그들은 비록 쫓겨나고 다시는 거기 돌아갈 수 없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화염검이라죠. 화염검, 불칼. 뭐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화염검이라고 되어 있고 불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부여하면서 이제 금기가 기독교 문학권에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기대가 컸겠어. 그런데 갑자기 소설가가 된다고 하면서 소설을 써가지고 처음에 소설을 쓴 게 바로 그 라하트 하야레비인가 그래. 저도 꽂혀 있는데 저도 그 젊을 때고 엄청 봤는데 결국 이 사람이 초기에 빠졌던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보수성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평생이 그 싸움이야. 그게 보여져요. 저보다 한 51년생인가 50년생인가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70이 넘은 분이었죠.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정말 젊은 내가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아직도 이 사람은 갈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참. 뭐냐면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교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UBF라고 해서 대학생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7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대학가에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의 그 복음주의, 세련된 복음주의, 뭐 사랑의 교회니 온누리 교회도 생기기 전이고, 뭐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막 태동할 때고 막 그럴 때도 UBF라는 게 생겨서 토종이야. 그리고 그 교주가 완전히 그야말로 참 뭐 이런 뭐 누굽니까 이만희 그 신천지 그런 사람들은 촌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텔은 아니었지만 그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 방식이 뛰어나고 또 뭐 정명석 같은 그런 JMS 같은 그런 성적인 그런 추악함도 없고 정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단은 겁나는 거죠. 이제 UBF가 갑자기 나타났고 어떤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완전히 뭐 소위 말하는 서울의 뭐 명문대학애들이 거기에 줄을 서듯이 몰려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단을 택했다가 지금은 이단 되지 않고 UBF 출판사로 좋은 책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타워 게임인 거죠. 누가 이단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이미 기성교단화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조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UBF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명문대학생들이 많이 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돋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고등학교 출신에서 서울국대 출신이니까 그 초창기 신생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얼마나 귀하겠을까? 거기 핵심부까지 들어갔다가 그 사람과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그 교주가. 거기서 다 이제 일명으로 나왔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아 UBF 얘기구나 다 알았지 그때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결국에 탈퇴를 해요. 근데 그걸 그때 그가 받았던 소위 말하는 은혜. 기쁨, 그걸 잊지를 못해. 근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그 안에서 모든 갈등을 기억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라하트 하야베라, 화염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심리를 담은 소설이 이제 라하트 하야베라인데요. 뭐 에덴의 동적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도 그래 그 사람은. 지금 뭐 어디 뭐 지금 숭실대학 평생교육과 뭐 문학과 교수가 그렇던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또 책을 하나 써냈더라고. 뭐 성경 안에 에로티즘 뭐 그래갖고. 근데 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그야말로 정신적 쾌락이 됐든 육체적 쾌락이 됐든 그때는 고민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어요. 한동안은 또 갑자기 이름을 누가 보고 할 때 루크로 바꿔가지고 또 누가 조영기가 다윗조라고 하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구만. 같은 조씨도 간자는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또 한동안 또 갑자기 뭐 교회 개혁한다고 또 뭐 교회 개혁 운동하고 무슨 재정이 뭐 잘 써야 되냐 또 아니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운동을 또 하는 팀들이 많이 있고 뭐 근데 왜 거기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사라졌나 죽었나 그리고 이 바타유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성서와 에로티즘 이런 거 찾다 보니까 그 양반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아휴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이 양반. 갑자기 기회가 빗나가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모든 금기는 성경에도 금기가 많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뭐 이
아담, 이브의 그런 근기의 도전만 있습니까? 아까 살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가인과 아벨도요. 왜 하나님이 그 가인을 살려주셨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 둘 살인죄로 죽여버리면 인류가 끊겨서 그건 아닐 것이고, 가인은 정말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첫 번째 살인자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뭔지 몰랐던 사람,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신화 자체로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법률 용어로 말해요. 우리 홍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텐데 법률 용어가 있죠. 왜? 뭐 미필적 고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이제 그 용서를 받은 거고. 근데 그 가인에게도 다시는 너는 평생을 유리하면서 이곳에 돌아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제, 뭐, 남미 같은 계통, 스페인어에 더 읽기가 어려서, 호세라고도 하고, 주제 사람하고라고, 왜 그, 눈먼 자들의 도시로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페룬가 어디 작가가 하나 있어요. 페룬가, 뭐 칠레인가. 그 사람이 쓴 그 카인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얇은 소설이 있어요. 근데 카인이요, 평생 안 죽어, 그 소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주인 거지, 저주. 그래서 어디서 죽더라?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죽든가, 하나님에 돌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너 평생을 유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노아도 만나고 다 그래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 그 성서를 텍스트로 삼아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은 참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서가 가진 아주 그냥 고고와 같은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일부 근본주의자들의 성서 이해를 두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들은 그렇다. 실제로 뭐 도올 김용만 해도 한동안은 뭐 기독교를 막 엄청 폄하하고 요즘은 또 그거로 책 써서 또 많이 또. 근데 도올의 책은 왜 이렇게 활자가 크죠? 이 양반도 좀 그래 보세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자 되게 커요. 한 권으로 낼 수 있는 막 세 권으로 내고 그래. 도올의 책을 누가 나이 드신 분들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죽음의 문화가 되고 에로틱의 문화가 가는 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도 회화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림을 통해서. 맨 처음에 르네상스 미술까지는요. 르네상스 미술까지는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건 부흥운동이니까까지라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화의 시대에서 르네상스가 오면서 완전 인문화가 됐죠. 인문화가. 그림, 인문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붙여보기로 인문화가 됐죠. 그래서 어떤 성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그려지면서 이제 그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이 르네상스 그림이 워낙 새로운 시도와 창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시도와 창의성 자체가 하나의 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마니에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파가 생겼어요. 새로운 이제 미술 유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어떤 새로운 시도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 돼버린, 유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타이유는 이 인문화, 르네상스 부흥시대 인문화에만 높은 점수를 주지만 그래도 동시에 이들도 마니에리즘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도 평가를 해요. 왜 마니에리즘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상투적인 거. 영어의 마니에리즘이 이제 매너리즘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의 그림 베낀 거예요. 새로운 시도는 시도고 창의성은 있는데 르네상스 화가들이 뭐 미켈란젤로니 뭐 그렇게 축축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봐서 더 이상 발전을 안 시키니까 마니에리즘은 어쨌든 그림 한동안 그림 미술사에서 굉장히 평가절하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매너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처음엔 창의적이지만 그 자체를 뺏기는 웃기니까. 그런데 이제 바타이유는 이거조차도 매너리즘이 아니라 여기서도 인류의 그런 모델의 어떤 풍만한 모델의 어떤 육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높이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티즘적인 것만을 강조했고 이 르네상스 시대는 인문화적으로 뭔가 철학적인 걸 담으려고 했다면 이 새로운 지평 이 마니에리즘 시대에 와서는 모델의 육체성, 모델의 풍만한 그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이거조차도 새로운 시도였다. 이게 매너리즘으로 폄하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마니에리즘은 그런 점에서는 초현실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초현실주의 하면 뭐 달리, 그러니까 달리 이런 사람들 막 그림, 뭐 어떻게 보면 피카소는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피카소 그림처럼 뭐 얼굴이 뭐 반쪽은 앞을 보고 반쪽은 뒤를 보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이런 마니에리즘 유파의 그림들은 정말 하나의 모델화, 뚜렷한 모델화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초현실주의와 마니에리즘이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한 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면서 먼저 당신은 사람들이 그 에로틱한 것과 죽음을 항상 같이 보는 것이 유파의 그림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한스 발등의 죽음과 소녀라는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셨어요? 한스 발등 죽음과 소녀.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는 누드의 소녀를 상징하는데 본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바타이유가 주장하는 그런 모든 유파적인 흐름을 강조했던 이제 그림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 그림을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진짜 바타이유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소녀를 그렇게 해골과 엮어서 그림을 그렸을까? 그러니까 고대인들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발견한 에로티즘과 죽음이 어떤 금기라는 차원에서 한 묶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렇게 유파로 나타나지 않았나, 나타났다라고 이제 바타이유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이제 이런 회화들을, 작품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라는 또 그림이 있습니다. 드라크루아의 사르다나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 뭐냐면 옛날 아시리아의 왕이었는데 마지막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왕궁에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그런 성적인 파티를 즐기고 불을 지르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렇게 이제 그 궁녀들이 다 벗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렬하게 죽음과 섹스와 불과 이런 것들이 함께 끝나는 그 성경에도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민족이 이렇게 해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들라크루아는 누구냐면요. 화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자유를 자유를 찾는 여신의 장. 왜? 얼마 전에도 뭡니까?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셨죠? 빈센조 보면 그 어떤 상가를 이제 막 깡패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상가 주민들이 막 데모하면서 그 그림을 그대로 이제 패러디 해갖고 상가에서 그 무슨 분식집인가 하던 그 여자 한 분이 조연급 여자 한 분이 그 높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약간 옷을 이렇게 반좀 내린 채 이렇게 빈센조 안 보셨어요? 뭐, 안 보셨어요? 봤어요. 기억나세요, 그 장면? 빈센조라는 드라마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누굽니까 주인공 그 남자 배우 송중기가 이제 그 작전상 어느 병원장의 부인을 이제 꼬시면서 이제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주죠. 거기 이 그림 자체도 삼색 프랑스의 그 삼색기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는 삼색기고 저 뒤에 또 아주 희미해요. 아주 큰 그림을 확대해서 봤어요. 진짜 얘 말이 맞나 해서 봤더니 저
빌딩 위에서, 빌딩은 아니겠죠. 교회당 첨탑 위에서 누가 또 삼색기를 흔들고 있고, 거기에 그 자유 그 그림 안에도 사람들의 옷 모양이 프랑스의 그 삼색기를 상징하고 있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송중기가 그 여인의 마음을 사가지고 남편을 이제 그 남편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아내를 이제 증인으로 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 극작가들 참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타이오는 들라크루아가 그 그림은 아니고 이 사라다나 팔로스의 죽음이 현대 회화를 연, 근대 회화의 역사를 연 최초의 작품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면 거기에는 죽음과 동시에 화려함과 금기와 에로티즘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전 그림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들라크루아 작품에서 그것이 최초로 이제 발현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죽음의 관계를 더 설명한 것은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징그러운 그림이죠. 여러분 그 그림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투르누스는 뭐냐면은 그리스 쪽으로는 로이 적어져 그러니까 크로노스. 그러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남신과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사투르누스,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를 낳았죠. 그런데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가 자꾸 크로노스를 못 믿으니까, 사투르누스입니다. 크로노스를 못 믿으니까 우라노스를 자기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의 성기를 물에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성기, 그러니까 로마 신화도,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래서 니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했던 거예요. 니체는 신을 부정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신을. 근데 보니까 노는 게 인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신들이랑 별거 있냐? 노는 게 똑같으니까 오히려 니체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지. 신이라고 해서 절대성을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인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뭐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기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갑자기 물이 막 불불 끓어올라요. 그런 조개 속에서 여인이 하나 탁 탄생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비너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참 이 미술사도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위장원 씨는 저기 음악사 한번 공부하자면 음악사 제가 잘 모르겠고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즘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적인 책들이 많더라고. 독일이나 이런 오스트리아의 클래식이 가장 추하게 사용된 게 어디냐면 저기죠, 아우슈비츠라는 거지. 항상 그 나스 시대 사람들을 죽이고 다 화장을 한 뒤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날은 항상 그 교향곡이 연주가 됐던 거죠. 바그너 음악 같은. 네? 바그너 음악. 네. 근데 바그너 음악은 이제 그 자체가 어떤 영웅지상주의니까 히틀러의 사상에 뒷받침을 했지만 바그너 음악뿐 아니라 모든 게 다 연주됐다고 해요. 근데 그 연주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 제가 한번 음악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장훈 씨의 그 음악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반당을 깨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번 해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수용소와 음악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도 그런 음악을 수용소에서 많이 그런 또 책들도 나와 있는 이제 예. 쓰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네, 또 마네를 좋아해요. 마네야말로 오히려 그 에로티즘과 그 에로티즘을 완전히 살린 그런 이제 화가라고, 또 이제 바타이가 굉장히 또 추켜 세우는데요. 그 유명한 올랭피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올랭피아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딱 보면 아, 이 그림하고 다 알 겁니다. 많이들 보신 그림이에요. 올랭피아라고. 박근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춘이라고 하는 그 원제는 모르겠는데 춘이라고 하는 그 뒤마, 삼총사를 쓴 뒤마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 뒤마의 아들이 쓴 이 소설인데요. 그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그 뻔뻔한 아주 매춘부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올랭피아나 약간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올랭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마네가 이 그림을 그려서 올랭피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약간 그 소설, 당시 그 소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프랑스에서. 그 소설을,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아, 이게 그 소설의 주인공을 이렇게 만화가 그림으로 그렸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뻔뻔한 매치고요. 이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로 자꾸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뒤마의 소설 춘희와 또 이 마네의 올랭피아와 또 라트라비아트,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트가 다 모든 하나의 또 묶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바타이어는 여기서도 또 에로티즘의 극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 보면 그 라트라비아타는 뭐 길을 잘못 든 사람, 버려진 여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딱 하나 알죠? 라트라비아타의 그 오페라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뭡니까? 축배 노래.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뭐 그런 거. 오늘 또 낮에 또 조수미 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세 그림과 소설과 또 오페라가 한 묶음에 버려졌는데, 거기 이제 묶여졌는데, 거기서 또 바타이어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세계는 이제 그 노동이라는 것이 바타이어는 그 30년대, 40년대 유럽을 보면서, 또 하나 참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두교. 그러니까 부두교는 뭐 IT 쪽에 그 범나라들의 많은 종교를 부두교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닭입니까 뭡니까? 돼지인가 막 염소를 이렇게 머리를 잘라고 직접 피를 부두교 사제가 잡아먹는 것이죠. 여기 이것도 굉장히 또 죽음과 어떤 그 종교를 상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에로티즘과 죽음이 금기로 한 묶음이 됐다가 묶음이 됐다가 이것이 희생제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희생제의 종교로 발전을 하는데요. 거기서 바로 종교와 피 이런 것들, 이제 그 부두교의 사제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그림은 청나라 때 능지처참을 당하는 북경,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최저 능지처참, 능지형을 당한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또 바타이어는 이 그림을 누군가의 책에서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지금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 비슷한 그림들인데 딱 이 그림은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보면 표정이 굉장히 환희에 차 있다고 본 거지. 참 약간 변태스러운 것도 있어요. 남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 팔대가 작지, 말이 끄는 데서 잘려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 환희에 차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환희가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맛보는 그런 환희는 아닌 거예요. 예측컨대 이런 표정이 나올 때는 죽음을, 공포를 잊기 위해서 마약을 많이 먹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환희에 차 있어요? 이 표정?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이게 환희에 찬 표정인데요, 박세리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이처럼 금기의 대상인 동시에 한 번은 그것을 초월해야만 우리가 종교에서 희생제의 세계, 또 구원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타이어가 에로티즘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티즘처럼 모든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수단이 지금은 노동의 자본의 축적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지금 뭐 놀랐겠죠. 그 당시도 이렇게 놀랐으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보고 놀랐겠죠. 그런 사회일 바에야 에로티즘 자체도 수단이 하나는 뭐 종족번식이거나 쾌락이나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 사회가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희생제이나 종교가 주는 그런 연속성의 제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바타이어는 하나는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꼬약가락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참 기발한 생각도 많긴 많은데 너무 기발한 생각을 많이 펼쳐놓으니까 오락가락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로티즘의 세계에서 인간은 근기를 만들면서 동물과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간들이 계속 스스로 이제 자각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금기가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리면서 금기에 대한 도전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타이유는 다시 동물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야만 금기를 자꾸 깨야만 동물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너무나 이 금기를 깨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는 거죠. 종교나 이런 것들의 강제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분리되려고 금기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너무 분리됐으면 안 되니까 다시 동물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구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또 아시아 사회에서는 이것이 꼭 통과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금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 1930, 40년대 프랑스에서는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은 없었는지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만들어낸 금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금기가 일단 그 근친상간, 그 다음에 뭐 이제 공개적인 데서 하지, 공개적인 것을 거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금기라고 하는 거죠. 에로티즘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여기 이제 매몰돼 버리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면 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또 함부로 또 근친상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금기가 자꾸 생기는 건 좋지 않고 금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금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또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바타이유는. 나중에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오락가락은 해요. 근데 이제 근친상간 문제를 보면서 왜 근친상간이 우리가 잘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나오듯이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결과가 굉장히 저주가 크잖아요. 그죠? 오이디푸스의 눈이 멀어버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그런 신화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 고대 사회는 근친상간이 많았을까? 그것이 이제 문명이 좀 발전하면서 이것은 정말 그게 생물학적으로 근친상간에 의하면 무슨 조금 잘못된 아이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인가요? 우리가 흔히 속설로 보고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라도, 원시사회가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펼쳐나가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이 그런 저주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전에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불안한 거죠. 다른 종족들과의 이런 관계를 하다가 잠자리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종래원 하는 게 우리들끼리 단결도 좋고, 일단 순혈주의보다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더 불안해한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근친상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 결국 자기들만의 폐쇄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친상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화도 만들어야 겁을 주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에로티즘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의 성인물들을 보면요, 일본의 성인물은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해 잘 안 줘요. 그죠? 봤을 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본 거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일본은 왜 특히 더 많은가? 네,
일본어 전공하신 분이. 고등학교. 많이 됐어. 일본은 역사적으로 그 치산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좀 있었죠. 옛날에 좀 신라. 신라는 심했잖아요, 신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어떤 변태 한 형태로서 오히려 금기를 깨물어서 더 뭔가 쾌락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깬다는 것은. 근데 일본 뭐 왕실에서는 이렇게 뭐 사촌간의 결혼도 흔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러지 일본의 성인물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남매끼리 그렇고. 권력 유지겠죠. 네? 권력 권력, 유지. 그쵸. 네. 기득권 그렇죠. 유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에러티즘이 주장하는 연속성과 이제 불연속성인데요. 이게 왜 다리 안 나와? 오른 밑에 오죠. 이거 좋다. 인간은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불연속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연속성을 갈망하는 그런 기본이 있다는 거죠. 연속성을 갈망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불연속성은 뭐냐?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불연속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로티즘과 연결을 생각하는 게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연속적인 것이 불연속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면 정자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난자로 존재하지 않고 두 개가 합치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이라는 거지. 불연속성은 죽음. 하나로 합쳐지니까 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합쳐지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어떤 연속성 하나의 어떤 연속성이라고 하면 영원성이겠죠. 영원성을 발견하는 그런 종교로 연관이 된다. 종교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종교도 사실은 다 에로티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안에는 남에게 뭔가를 바치는 희생제의, 사람을 바친 희생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종교로 연결이 됐다는 것이고,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 것의 죽임이잖아요. 자기 것의 죽임. 이것을 통해서 종교가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이렇게 종교 같은 거, 뭐 서구 종교는 가부장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고, 결국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남근 앞에서 느끼는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자아냈고 그것이 종교의 기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구 유일신교의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거 프로이드 이론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락강은 프로이드를 뭐 계승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이제 텅 빈 실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영향을 주고받고 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는 뛰어넘으면서도 결국은 그 안에서 성과 종교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 성이라는 게 물론 중요한데 지금 제가 늙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성이 우리 문화에 정말 이렇게 정신에게까지 지배할 정도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아니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권 가장 잘하면서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아직도 극복을 못한 거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금욕주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강제적 금욕주의자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조금 이상의 저거는 뭐 한국에서 남자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성문화는 다 있잖아요. 좀. 그런데 관심이 많았으면서도 실제로는 근데 얘기 간단하죠. 그러니까 에로티즘과 성과 죽음과 그것이 금기로 만났고 그것이 더 발전했을 때 종교가 되는데 그 에로티즘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예로 들자면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남자가 불연속적으로 있다가 하나 합치면서 연속성을 대고 그 연속성이 결국 오늘날의 종교, 또 희생제의로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했어요. 공부할 때 되게 많이 했는데 막 뭐라고 노력을 할 줄 알았네. 그래 뭐 아까 금기 중에 혼외정사도 바타유는 설명을 하기를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혼외정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금기를 깬다는 점에서 더 이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드라마 보면 안 그러던데 걸리면 다 자기 아내한테 돌아가던데 모르겠어요. 신성한 매춘과 천박한 매춘 그리고 이 책 우리가 교재로 삼았던 그 해설서에 보면 바타유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뭐 여성의 몸을 보고 이 사람도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좀 여성에 대한 그 젠더 감성이 떨어지는 사람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서로 주고 받고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거예요. 뭐 아름다움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보면 뭐 남성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결국 아름다움을 좋아해서 그 여성과 하나 되지만 결국 여성을 더럽힘으로써 자기의 쾌감을 얻는 것이 또 어떤 그 에로티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30년대 프랑스에서 30년대인데도 프랑스에서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이 초야를 겪는 걸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우리 해설서를 쓴 분도 그런 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바타유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사람이 뭐 이름도 멋있어요. 반격이라고 하는 어떤 반파쇼 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또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이제 환멸을 느끼고 이제 빠져나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초현실주의 작가들 그룹에서 이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그래 자네는 그냥 그대로 남아서 그런 대중예술 뭐 그런 비평운동을 하는 게 더 훨씬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격려도 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할 것 같아. 레지스탕스 하면서도 맨날 앉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또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모두 까이거든 다. 모든 것을 또 성적인 대로 집중시키다 보니까 분위기를 깨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레지스탕스 분위기를. 그러면 나중에 만든 게 또 그 나와서 만든 게 뭐냐면 불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세팔 이것도 아세팔 뭐 좀 이상하네. 아세팔 세팔이야 세팔. 그러니까 아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 접두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머리 없는이라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떤 책에는 무두인이라고 없을 머리도 인 사람 무두인이라는 그 잡지를 펴냈는데요. 거기서는 뭐 모두 이제 모든 회원들이 다들 평등하고 그 누구라도 우리가 원하면 자기의 목을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성스러운 것이니까 라는 그 강령을 만들었는데 누구도 내어놓은 사람은 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진보, 파격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데 나는 그건 좋아요. 뭐든지 하여튼 파격하고 진보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사상으로 결론 짓지 못하는 것도 오히려 파격이 아닐까. 그렇죠. 또 고정된 사상으로 내가 정리를 해버린 거지 파격에서 이미 벗어나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목사로 설교하다 보면 10년 전에 한 설교랑 완전히 파격적으로 다른 결론이 다른 것도 있어요. 요즘 책 읽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늘 그 지난번에 홍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랬다고 막 그러잖아요. 김 목사는 설교를 지난 20몇 년 동안 한 번 똑같은 걸 한 적이 없다고. 한 수가 없죠. 그때마다 본문 같아도 결론이 달라지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는데 파격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요.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철학사라고 하는 창기사에서 나온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쓴 그 연구소에도 아예 이 바타이어일이 없는 걸로 봐서 그들도 뭔가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를 꼭 철학자의 범주에 넣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로티즘을 이렇게 우리가 이것으로 오늘 사람도 없는데 일찍 끝내죠. 수고들 하셨습니다.